자, 여기 이제 그 쌤이 만들어놓은 이런 학교 그 서머리 노트거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 한번 싹 하는 거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 뭐는 없냐면요. 저기요. 네. 자, 응원의 운동 내용은 없거든요. 응원의 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따로 또 PDF 받은 거 있잖아, 그렇지? 자, 거기를 중점적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활용을 하면 되고, 나중에 쌤이 요거 톡방에도 또 올려줄 테니까 뭐 프린트도 있긴 하지만 필요하면은 그때 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필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쌤이 생각되는 부분들만 압축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볼 때는 이제 학교 필기랑 비교하면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저 프린트 필기랑 같이 비교하면서 같이 보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이제 먼저 짚고 이제 좀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산속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산속에서. 자, 산속에서 에서 중요한 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찰적이고 고백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찰적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나를 스스로 반성하고 있어서 성찰적인 게 아니야, 맞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 삶 자체를 돌아본 겁니다. 인간 삶 자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면은 어떠한 발견을 해냈습니다. 맞죠? 위대한 발견이다라는 말을 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위로와 위안이 얼마나 더 앞으로 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성찰적이고 고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 그 다음 심상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받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쵸? 프린트에 거기에서도 보면은 나중에 한번 볼 건데 그 심상 물어보는 문제가요,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그냥 뭐 이게 공감각적 심상이니 이게 시각적 심상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너무 하수야. 너무 하수고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선지에 이제 다른 작품들 구절들 있죠. 구절들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그 몰라보라고 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까지 나눠준 문제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문제들을 좀 놓치지 않고 보면서 내가 이 표현을 찾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그 똑같은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야. 시험에 뭐 나올지 모르니까.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내가 여기에서는 이런 심상 또는 표현을 잡아냈구나, 못 잡아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첫 번째는 심상,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뭐 이제 밑줄 그어놓고 밑줄 친 기억에 대해서 해가지고 1번 보기, 2번 보기 해가지고 이제 작품들 구절들 이렇게 막 나와 있고 하는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심상 많이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뭐 물어볼 거냐면 도치법 많이 물어볼 겁니다. 도치법 활용되어 있는 문장 찾아내는 거,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낮기는 하지만, 아주 낮기는 하지만 이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그러면 선생님 추상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게 어디에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느껴지는 막막함 있잖아, 그치? 그 막막함을 이제 뭐 어둠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이제 저 먼 곳의 불빛이라든지 저 멀리 있는 작은 지붕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추상적 대상인데요? 쌤이 방금 말했던 그런 먼 곳에 있는 불빛, 그 다음에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지붕들, 그리고 지금 이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 추상적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추상적 대상인데? 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느끼는 내 감정 속의 막막함을 그렇게 이미지로 그려놓은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밑줄 그어놓고 밑줄 진 표현과 같은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물어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게 공감각적 심상을 물어본지 도치법을 물어본지 사실은 알기 쉽게 문제가 나와있으면 되게 친절한 거고 좀 까다롭게 나오면은 그냥 이 작품에 쓰인 표현법과 같은 표현법이 쓰인 것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작품에 쓰인 표현법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내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법 중에서 옆에 나와 있는 보기랑 일치되는 걸 하나하나 찾아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보통 내신 시험에서 그런데 시간이 많이 뺏겨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있읍시다. 일단 1번으로는 심상 먼저 체크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도치법 체크하는 거.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런 보기 선지들에서 이제 심상이나 도치법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심상 다시 한번 좀만 더 보면요. 불빛의 따뜻함을 해서 요거 공감각적 심상 많이 얘기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 요것도 많이 얘기했죠, 학기 중에.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저 먼 곳의 불빛들, 그리고 어둠,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지붕들, 이런 것들이 시각적 심상이야. 시각적 심상인 건 뭐 당연히 눈으로 보이니까 시각적 심상이지, 맞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심상을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은 암담한 상황을 감각적으로 그려내는 거야. 아주 막막한 상황 있잖아, 그치? 그런 거를 지금 마치 눈으로 보이듯이 그리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막막한 심정이 눈으로 보여? 안 보여, 맞지?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이게끔 표현한 거고요. 자, 그 속에서 얻게 되는 희망의 이미지를 또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왜? 저 먼 곳에 있는 불빛이랑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작은 지붕들은 나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어주는 존재들이잖아, 맞죠? 자, 다음 도치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모르리라, 따뜻함을 알리라, 뭐뭐 해주는지. 그래서 이 목적어를 서술어 뒤로 배치해서요, 시적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불빛의 따뜻함과 이 위로의 힘이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서로 대조적 의미의 시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근데 잘은 안 물어볼 거야. 근데 그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문이 있어. 본문이 있는데 기억, 니은 해가지고 기억은 불빛, 어둠. 그러면 얘는 긍정적 의미, 얘는 부정적 의미잖아. 맞지? 자, 그래서 여기에 보기에 뭐 예시 작품 몇 개 나와요. 구절들 막 이렇게 있고 밑줄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긍정적 의미, 여기에는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는 문장이나 시어들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무엇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표현이 다른 작품에 있는 문장이랑 연결돼서 나올 수 있구나. 자, 다음 운율 형성 방법. 리라, 인지, 는지. 맞죠? 자, 그래서 어미를 반복했습니다. 맞죠? 또는 유사한 문장 종결 방식이라는 말도 씁니다.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배치하는 걸 뭐라고 하는데? 대구법.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배치하여서 운율감을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구법을 통해서 형태적으로 안정감도 줍니다.
다음 나와 있는 시어의 의미. 자, 여기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별표. 자,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감정의 교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일입니다. 맞죠? 왜? 이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교감 활동이잖아, 그렇죠? 이런 교감 활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고등적인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고귀하거나 또는 굉장히 숭고한 일,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일이면서 인간은 누군가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 새로운 발견인지라고 하는 요 표현에서 우리는 이 시에서 어떤 특성을 좀 얻을 수 있다? 성찰적인 또는 이제 고백적인 면들을 좀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얻는 건 아니지. 이것 때문에 드러나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맞죠? 자, 다음 나그네를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었다, 그쵸?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위로와 위안이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거 아니고요, 알겠죠?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거 아니고. 자, 다음 뒤에 연필로 쓰기. 연필로 쓰기 여러분들 혹시 안 들어간다는 얘기 했었나요? 아, 안 들어가요? 쌤한테도 외부 지문 들어가면 쌤이 겨울선에 가면은 이거랑 수업 시간에 하고 겨울선에 가면은 해가지고. 근데 이거 수업 시간 했잖아, 연필로 쓰기. 수업 시간 안 했어 혹시? 수업을 안 해요. 아, 이걸 아예 다루지 않고 넘어갔어? 오케이. 그러면 넘어갑시다. 겨울산에 가면. 자, 이 작품이 사실은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작품 자체가 뭐 모의고사에 나온 기출이기도 합니다. 모의고사에 나온 기출이기도 한데 사실은 고1 모의고사에 나온 그 기출치고는 작품의 수준이 좀 높아요. 그 이제 깊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작품만 읽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을 만한 작품이기는 해. 근데 어찌됐건 필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읽고 필기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필기를 외운단 말이야. 그 외운 게 나오면 좋겠지만 문제 하나당 선지는 5개인데 5개를 다 내가 외우고 있는 거에서 나오질 않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겨울산의 가면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아, 요거는 여러분 혹시 프린트 있습니까? 프린트로 같이 봅시다. 이걸 먼저 보고 하는 게 낫겠다. 요거. 왜냐면 여기에 여러분들 그 선생님께서 필기해 주신 부분이 그 쌤이 지난번에 나누셨던 저기 뭐냐 그 해설지에 있는 거 그냥 해설지에 없는 내용들도 좀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 작품에 대한 선생님 개인의 그 여러분 학교 선생님 개인의 감상이 좀 담겨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개인의 감상보다 개인의 해석이지. 근데 그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일반적인 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 학교에 그 선생님의 해석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들 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산에 가면 밑동만 남은 채로 눈을 맞는 나무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요 눈을 고난과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면 사실은 시적 대상은 나이테야. 이 나무에 그려져 있는 나무 밑둥에 그려져 있는 나이테인데 나이테를 보려면 뭐 해야 돼? 눈을 쓸어내야 돼. 맞지? 그리고 이 나이테를 자꾸 눈이 덮어. 맞지? 자, 그런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나이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눈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손으로 헤쳐내면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주객 전도의 표현이 조금 사용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이런 주객 전도의 표현을 통해서 보통
시적 긴장감이 유발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프린트 쌤이 오늘 이제 만들어준 프린트에 보면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시적 긴장감이 이 주객 전도의 표현을 쓰면 왜 생기는데요? 시적 긴장감은 여기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화법이 아닌 조금 이제 비틀어진 화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시적 긴장감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시적 긴장감이 유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단어법, 역설법.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특히나 역설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신한 표현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왜 저렇게 표현했지라고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전부 이제 시적 긴장감 또는 문학적 긴장감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점에서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의 화법에서 벗어났어. 맞지?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나이테를 보는 것보다 나보다 이 시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테가 더 중요합니다. 맞죠? 나이테가 더 중요하니까 나이테를 주체로 설정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나이테를 주체로 설정하여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 준 프린트에 나이테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현재형 소설로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 또 타운귀, 그리고 그 위로 오르는 외길이 보인다. 자, 그리고 거무스레 습기에 지친 손등이 있고 신열에 들뜬 입술이 있습니다. 어디에? 밑둥 잘려있는 이 나이테.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나이테에 무엇이 보이는 거야? 사람의 얼굴 또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테의 모습을 의인화했죠. 자, 그러면 그 의인화한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면서 넓은 이마, 도타운 귀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미지가 아주 파릇파릇한 애기의 얼굴은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나무가 이 정도로 자라려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대단해 보이는 나이테 정도가 되려면은 조그만한 나무는 아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 밑동이 동그랗고 큰 이 넓은 나무의 밑동을 봤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 오래된, 그러니까 연륜 삶의 흔적, 아주 뭐 많은 나이,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느껴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뭐처럼 느껴지는 거라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물처럼 맑아진 눈물이 흐르고 잘릴 때 쏟은 톱밥가루는 지금도 마른 껍질 속에 흩어져서 해산한 여인의 땀으로 맺혀 빛나고. 자, 여기 이 표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물어보진 않을 건데 굳이 이미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나무를 벨때 톱밥이 아주 미세하게 막 튄단 말이야. 맞죠? 막 곳곳에. 자, 그런데 그게 지금 마치 이제 해산한 여인의 땀처럼 막 송글송글 맺혀있는 그 여인의 땀처럼 이제 맺혀서 빛났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는 아직 나이테도 생기지 않은 꺾으면 문드러질 만큼 어린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린 나무를 지금 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그 선생님의 어떤 이제 주관적 해석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틀렸다고 할 수 없어. 오히려 해설지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시의 감동이 크게 느껴져요. 왜? 그냥 이 밑동 옆에 새로운 그냥 새싹 하나가 나 있는 것보다 밑동 옆에 내가 서 있는데 나를 어린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훨씬 더 감동이 크지. 맞죠? 내 입장에서 이 나이테가 그만큼 좀 어머니 같고 커 보이고 숭고해 보였기 때문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꺾으면 문드러질 만큼 어린 것들이라고 했을 때 어린 것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밑동 옆에 새싹도 좀 나 있었을 거야. 맞지? 새싹도 나 있었을 건데 누구도 있어. 그 옆에 나도 있어. 맞죠? 자, 그래서 뿌리 박힌 곳에서 자라고 있다. 자, 그래서 도끼로 찍히고 베이고 눈 속에 묻히더라도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 자, 그래서 눈 속에 묻혀 있는 건 굉장히 힘든 것이야. 맞죠? 자, 이 힘든 것을 묻히더라도 고요히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이 힘든 것을 인내하고 버텨내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보통 있네, 인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어머니라고 했을 때 사실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야? 일단 첫 번째는 생명력입니다. 어떤 생명력? 다른 생명을 틔워줄 수 있는 생명력, 잉태할 수 있는 생명력, 맞지? 다음 두 번째는 고통을 인내하는, 인고라고 하죠. 고통을 인내하는 모습,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이제 어머니의 모습,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을 맞으며 산에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변용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가 있다. 그리고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 얘를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배치해버린 겁니다. 그 위치에 나이테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어머니가 있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맞죠? 자, 다음 여기 별표 요거 내 생각에는 선생님이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보기를. 선생님이 28번만 28번? 아 28번이네요. 27번? 위에 28번. 아, 위에 28? 28 왜? 선생님이 27번 저거 20 그거 풀면서요. 다 풀었는데 선생님 28번은 뭐라고? 말을 다시 해줘. 뭐라고 한 거야? 제가 그때 문제 풀어가지고 쓴 거고 다 해야 되냐고 선생님 27번 28번 하라고. 27번 하지 말고 28번 하라고? 근데 그렇게는 그거 근데 27번은 그거 안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 근데 현재형 소설 얘기하면서 그럼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시던데 이거? 그냥 현지영 선수 있다고 죽여준다고 그거만 쓰고 주제라고 소설상 특징을 적어줬는데 이건 안 하고 이거 문제풀이 저 이건 안 했어. 이거 했다고? 한 것 같아. 일단은 봅시다. 이거 문장이 되게 어렵게 적혀 있는데 진짜 별거 아닌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일단은 같이 한번 보면요. 서정갈래 시입니다. 맞죠? 자, 서정갈래의 현재 시제는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현재가 아닌 가상적 현재를 의미한대요. 자, 그게 무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시에서 현재형 어미를 쓴다고 해서 이 시의 시제가 현재일 수 있어? 없어. 왜 그런데? 그렇지.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또는 우리 보통 문학 작품에서 생각해 보면은 특히 소설 생각해 봅시다. 소설. 어떤 인물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맞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을 서술자가 표현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A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렇게 적히잖아. 맞지? 들어왔다가 뭐야? 과거형이야. 그래서 보통 문학은 이제 특히나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도 과거형으로 적힐 때가 많습니다. 맞죠? 그런데 시에서는 과거형 표현 잘 안 써요. 그냥 과거의 일일지라도 현재형으로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의 현재형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지금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현재형 시제라고 하는 게.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자, 특정할 수 없는 어느 시점에서 시적 대상과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시적 체험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게 되면 독자는 화자의 주관적 인상과 인식 그리고 감정과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산의 가면이라고 하는 시를 그냥 일상적인 문장으로 짧게 요약 한번 해보자. 요약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 겨울에 산에서 봤던 나이테가 정말 엄마 같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러면 그거를요, 엄마 같았어요 말고 엄마 같아요, 엄마처럼 느껴져요 라고 얘기하자면, 자, 엄마 같다고 얘기하는 건 누구 생각이야? 화자 생각이야. 맞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는 그 나이테를 보면서 엄마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아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뭐 사람이 아닌 걸로도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굳이 화자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나이테를 보면서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단 말이야. 그거는 화자의 주관이야. 맞죠? 화자의 주관이고 그 화자의 주관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뭔데? 현재형으로 서술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현재형으로 서술하게 되면은 이 화자의 지금 하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마치 지금 전달해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은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자의 주관과 감정 또는 감각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현재형 소술이 가져다주는 역할은 뭐냐면요, 훨씬 더 우리에게 이 시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화자의 주관이 훨씬 더 뚜렷하게 잘 드러난다는 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현재형 소술에서는. 알겠죠? 그거밖에 없어. 현재형 소술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자연물에서 인간의 삶을 유추함. 이거는 뭐 요거 아마 산속에서랑 연관해서 거의 공통점 차이점 물어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속에서와 공통점 뭔데? 자연물. 물론 산속에서는 자연물은 아니야. 맞지? 자연물이라기보다는 자연 속의 공간이지. 맞죠? 자연 속의 공간에서 어떤 특정한 경험이죠. 산속에서라고 하는 시는 이 자연 속에서 겪은 개인의 경험입니다. 맞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떠올려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떠올린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유추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두 대상이 서로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방법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추론이라는 유추라고 하는 방법이 좀 많이 쓰이죠. 자, 다시 포인트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여기 현재형 서술 적혀 있습니다. 시에서의 현재형 서술은요, 가상적 현재를 얘기합니다. 진짜 현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제의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주관적 인상과 인식, 감정과 행위에 집중하게 돼서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점. 자, 그리고 요거 해산한 여인의 땀방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며 어린 생명체를 잉태하는 존재, 어머니. 맞죠? 자, 그래서 그 옆에 뭐가 있어? 꺾으면 문드러질 만큼 어린 것이 있었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그 어린 나무를 분명히 어린 나무도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야. 맞지?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는 누구야? 나야. 맞죠? 자, 그 부분들 좀 이제 생각을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다음 서사벌레 관내분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없을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문장의 특징 되게 많이 나왔을 거야. 맞죠?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작품 서사가 중심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서사가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인물 내면이 아주 막 세밀하고 치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틀린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짧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인물의 내면을 아주 세밀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알겠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데. 맞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외적인 외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민의 내적 갈등도 나오기는 나와. 근데 지민의 내적 갈등도 결국은 이 이야기의 흐름을 좀 빠르게 해가는 그 과정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문장 자체가.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점 한번 보겠습니다.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자, 그래서 이 관내분실의 서술자의 특징. 작가가 전지적인 서술자를 만들어내고요. 이 전지적인 서술자가 누구의 시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지민의 시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소설 속 특정 인물의 시점으로 이제 사건과 인물을 서술하는 방식이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등장인물들의 심리나 사건을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전달하는 동시에 지민의 생각과 감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인칭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등장인물과 관련돼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자면요. 지민부터 보겠습니다. 지민부터. 자, 그래서 요거 임신을 하게 되면서 무엇이 시작되게 된 겁니까? 엄마를 찾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엄마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과의 유사성을 느끼고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건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지민의 임신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지 못하는 것, 여기에서 느끼게 된 엄마가 과거에 느꼈던 세상과 단절되는 또는 세상에서 고립되는 경험을 본인도 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좀 잘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석 부분 보겠습니다. 이거 대사 있죠? 루품이 필요하다며 그걸 가져가 너희 엄마에게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모르겠다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현욱의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요 대사 딱 보는 순간 이거 지금 소설에서 어느 장면이다 라고 하는 게 떠올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떠오른다? 그러면 일단 지금 본문부터 다시 읽어야 돼. 자습서에 있는 본문부터. 알겠지? 자, 그래서 현욱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지민이 동생 찾아가고 나서 동생은 엄마와 관련되어 있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맞지? 그래서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아빠를 찾아갔더니 아빠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엄마 이야기들을 좀 더 듣게 되죠. 맞죠? 그 사실 하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엄마가 자신의 인덱스를 지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맞죠? 자신의 유언이었어. 맞지? 그리고 그걸 지웠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서 지민이 다시 이제 엄마의 인덱스를 찾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엄마가 과거에 만들었던 이 표지가 있는 책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빠가 주죠. 아빠가 줘가지고 받아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건네주는 말이 이거였죠. 너희 엄마에게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잘 모르겠다만 에서 현욱은 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이 문장에서 현욱은 뭘 모르고 있어. 뭘 모르고 있을까? 그래서 이 말 듣고 지민은 더 빡쳤어.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가족과의 관계. 아니지. 그걸 가져가라고 했을 때 이거 그게 뭔데? 책이잖아, 맞지? 너희 엄마에게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잘 모르겠다만. 자, 그 책의 표지는 엄마가 만들었습니다. 맞죠? 엄마가 만들었고요. 이 책의 표지를 만들었던 당시만 하더라도 엄마는 세계에서 고립되어 있었어? 안 되어 있었어. 맞지? 그러니까 본인, 현욱, 자기 때문에 이 자신의 아내가, 그러니까 지민의 엄마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빡쳤지. 지민이 가가지고 물어본 거 아니야. 아빠는 이 엄마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켜놓고 미안하지도 않냐면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왜냐면 모르기 때문이야. 현욱은 자기가 자기 아내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을 자신이 디자인한 책을 자기 입장에서 너네한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었을걸? 이러면서 주는 거 아니야. 사실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을 텐데. 맞지? 그러니까 지금 현욱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맞죠?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요거 보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아내가 느꼈던 단절감과 고통을 모르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지민은 엄마를 생각했대요. 엄마는 지민을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녀도 아이를 가져서 두려웠을까? 그렇지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을까? 라고 지금 상상하는 겁니다. 맞죠? 자, 지금 세상에 없는 엄마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지금 나와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거죠. 내가 그때 엄마 처지가 되지 않았으면은 몰랐을 텐데 내가 지금 그때 엄마 처지와 비슷하게 되고 있잖아. 첫 번째 아이를 임신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직장으로부터 이제 점점 이제 그치, 배제되는 새로운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점. 맞죠? 자, 다음 전개 부분에 뭔가 장면이 많이 바뀝니다. 그 이외 나머지 부분에서는 장면이 많이 안 바뀌고 한 곳에 오래 있어요. 도서관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빠를 찾아갔다든지 자기 혼자 있다든지. 맞죠? 자, 근데 지금 전개 부분에서 일단 처음에 도서관 갔다가 엄마의 마인드 분실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뭐부터 합니까? 과거 회상부터 합니다. 마지막에 엄마는 어떻게 끝났지? 라고 하면서. 맞지? 그러다가 미안합니다. 다시. 자, 엄마 마인드가 분실됐다는 걸 알고 누구를 찾아가? 동생을 먼저 찾아갑니다. 맞죠? 동생을 찾아가서 동생이랑 얘기하다가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동생에게 듣습니다.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알고 있었다는 거 맞지?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맞아 엄마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과거 회상했다가 그 다음에 유민이 이렇게 책상 톡톡 치니까 과거 회상은 끝나고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전개 부분의 내용 구성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엄마의 삶을 얘기하는 과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요거 아까 쌤이 얘기했었죠. 지민의 말의 의미. 이게 지금 지민이 화가 나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아빠한테 얘기한 거잖아. 맞죠? 그렇게 엄마를 세상에서 고립시키고 완전히 죽지도 못한 채로 세상이 연결되지도 않은 사람으로 만들면서 미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후회한 적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 뭔데? 첫 번째는 아빠에 대한 질책입니다. 맞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질책입니다. 자, 그러면 아빠의 행동에 대한 질책은 아빠의 어떤 행동을 말하느냐면 인덱스 지워버린 거. 왜냐면 유언에 따라서 그 이제 현우 입장에서는 니네 엄마가 지워달라고 했으니까 난 지웠어 이렇게 한 느낌이잖아. 그치? 근데 지민은 그걸 듣고 화가 난 거야. 아니 이때까지도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세상에서 고립시켜놓고 그 도서관 속에서조차 그 인덱스를 삭제시켜버려가지고 더 이상 찾지 못하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남아있잖아. 근데 검색을 못하는 거야. 맞죠? 인덱스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지워버린 지민 입장에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빠의 행동에 대한 어떤 질책 이런 것들이 좀 담겨있다면 자기 자신은 일단은 여기에서 또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그냥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 내가 어머니에게 이제 엄마의 뱃속에 있었다는 사실. 왜냐면 내가 이 세상에 생김으로써 엄마는 세상과 고립되고 이제 단절되게 됐어. 맞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을 어린 시절에 이해해주지 않았어. 맞죠?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질책이나 원망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1 비판적 읽기. 자,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논증하는 글의 구조부터 우리 한번 보자면 첫 번째, 문제 상황이 제시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장, 이유, 근거 나오는데 이유는 뭐였습니까? 주장을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주관적 요인이었습니다. 맞죠? 근거는 주장을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객관적 요인이었고. 맞죠? 자, 그리고 예상 반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상 반론에 대한 뭐 나옵니까? 반박 나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연역이랑 귀납이라고 하는 이 논증 방식이 있었다. 그쵸? 자, 그래서 연역이 바로 뭐였습니까?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인 논증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전제로부터 무엇을 이끌어내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앞에 말했던 전제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연역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개별적인 결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학교에서 뭐 요 정도 깊게까지 들어가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는 마치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마치 진리처럼 알고 있는 것들, 변하지 않는 사실. 그래서 이 글 속에서 그 변하지 않는 사실, 대전제와도 같은 표현이 바로 뭐였습니까? 권리가 있는 존재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자, 다음 귀납.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사실이나 현상으로 무엇을 끌어낸다?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이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는데? 일반화. 두 번째는 유추. 자, 그래서 일반화 논증에서는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요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반화를 통해서. 자, 다음 유추는요 두 사물이나 현상이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물이나 현상이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자, 그래서 유추라고 하면은 유는 유사하다라는 뜻 맞죠? 추는 추론하다 할 때 추 맞죠? 유사한 것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요거 글 전체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 요거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장 내용은 뭐였어요?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동물에게 권리가 있는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동물에게 실제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어. 왜냐면 이거는 글쓴이의 주장 내용이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글쓴이의 의견일 뿐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견해를 드러내는 글이니까. 맞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의견을 어떻게 타당하게 만들 건데?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데? 글쓴이 생각이야. 맞지? 그래서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동물에게 권리가 있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동물도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낀다. 다음, 두 번째 뭐였습니까?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자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둘 다 아까 얘기했지만 글쓴이 의견입니다. 맞죠? 글쓴이 주관이에요. 주관. 그래서 동물도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근거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근거로 이야기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귀납적 방법이었습니다. 귀납적 논증이었지. 첫 번째는 뭐였어? 우리가 인간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는 걸 어떻게 알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내가 고통을 느낄 때 내는 소리나 표정을 똑같이 저 사람도 내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느꼈던 고통만큼 저 사람도 느끼고 있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 동물도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는 소리나 표정과 비슷한 것들을 낸단 말이야.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을 느낄 때의 모습과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의 모습, 그 유사한 모습이죠. 그 유사한 속성을 통해서 이제 귀납적으로 논증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귀납 논증 중에서도 어떤 것이 활용되어 있는 귀납 논증입니까? 유추가 활용되어 있는 귀납 논증이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 얘기는 이제 철학자 피터 시머의 생각, 이제 저기 뭐냐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였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주관이 아닙니다. 알겠지? 왜 그러냐면 사실 피터 시머 입장에서 주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데 상대적으로 좀 공신력 있는 신뢰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전문가에 가까운.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과거에 했던 말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맞죠?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하는데? 객관적 요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두 번째 이유 뭐였습니까?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쓴이의 주관입니다. 맞죠? 글쓴이는 이걸 진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완전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걸 퇴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맞지? 진보 퇴보는 주관적 관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근거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랑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 인지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책에 담겨있는 내용 역시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맞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야. 자, 그래서 객관적 요인. 그 다음 간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맞지? 그때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은 영원히 남아있어. 변하지 않은 채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역시 객관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예상 반론과 반박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은 인간처럼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글쓴이가 생각하는 예상 반론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상 반론의 입장은 뭐냐면 동물이랑 사람이랑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 동물과 사람이 달라. 그래서 다르게 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다? 인종차별을 하는 거랑 똑같다. 왜? 그게 왜 나오는 말이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던 철학자 피터 싱어의 견해를 바탕으로 나온 겁니다. 피터 싱어가 뭐라고 했는데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요 말 때문에. 맞지? 이게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조그만한 애기, 깐난 애기도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언어 사용할 수도 없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도 없어. 되게 본능적으로 행동하잖아. 걔네는 배고프면 울고 그 다음에 응가하면 울고. 맞지? 그거밖에 할 수 없는데 갓난아이도 인간과 같은 종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하고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인종차별주의의 논리와 똑같다. 요 말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이 글에 쓰여있는 논증 방법 위로 올라와서요. 지금 귀납이 먼저 사용되었다. 그렇죠? 자, 귀납은 선생님 방금 아까 얘기했습니다. 맞지? 타인이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을 아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동물이 고통스러워할 때 내는 행동이나 그 다음에 소리가 비슷하다. 그래서 그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제 나아가는 부분. 자, 다음 연역. 잘 보세요. 일반적인 사실에서 개별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연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전제가 두 개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나. 맞죠? 자, 다음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존재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 하나. 맞지? 자, 근데 요 두 가지 전제가 속성이 좀 다릅니다.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전제는요, 글쓴이의 주관입니다. 맞죠? 왜? 다른 사람이 난 권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 그만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글쓴이의 주관인데 요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사실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사실에 해당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그러면 얘 둘을 연결해서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연역적으로 논증하는 방식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한 2, 3분 정도 쉬고 바로 넘어갈게요.